단체 교섭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제 법적으로 좀 강제가 되어 왔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기업 또는 뭐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인정이 되어 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이 복수노조 하에서의 단체 교섭에 관한 그 내용이 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복수노조 하에서 이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그 단체 협약들을 보면요, 대체로 회사는 이 노동조합이 회사 내에 있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뭐 인정한다. 뭐 이런 그 규정을 두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거는요, 이 사용자가 이 특정 노동조합을 이 단체 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그 다른 노동조합과는 이제 교섭하지 않겠다. 뭐 이제 그런 걸 약속하는 일종의 유일 단체, 유일 교섭 단체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규정은 있죠. 현행 노동법, 그러니까 현행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이론상 보았을 때 아무런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역시 이게 여기 이런 유일 교섭 단체 조항에 대해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건 거의 이제 그 이견이 없는 그 통설에 해당하고요. 네. 우리나라의 이 헌법 제33조 1항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경우에 이 노동자 단체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다른 노조, 그러니까 제2노조와 단체 교섭을 좀 정당한 이유 없이 뭐 거부한다거나 뭐 그런 것을 또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체 협약의 유일 교섭 단체 조항을 이유로 해서 사용자는 제2의 노동조합과 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하나의 기업 내에 또 이제 동일한 직종에 대해서 하나의 노동조합이 이제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이 강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였는데, 이런 이제 기존의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비자주적이고 또 비민주적인 성격, 뭐 이런 결국에 이제 어용노조라고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노동운동으로서 이제 자주적이고 좀 민주적인 노선을 표방한다거나 또는 이제 노동운동의 어떤 그 강령을 다르게 하는 제2의 노동조합이 이제 성립하는 경우에, 네, 사용자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노동조합과 체결한 그 유일 교섭단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제2의 노동조합과 이제 단체 교섭을 못하겠다, 우리는 거부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 규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그 규정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체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사용자가 거부하게 되면 이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이 노동조합법이 이제 최초로 제정된 게 1953년인데요. 이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이 복수노조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마련된 게
이 1963년 4월 17일 개정된 이 노동조합법에서 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데요. 1963년이니까 당연히 이 이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그 비상입법기구에서 만든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구노동조합법, 이 노동조합법은 현재 폐지가 되고 새로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이 노동조합법 제3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 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현재 이 노동조합 우리 이제 정의 개념 그 규정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호에서 4호까지 쭉 있고 5호에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 복수노조 금지 규정으로 이렇게 이제 신설이 돼요. 제 5호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노동조합이 있고 새로운 노동조합이 건설이 되면 이 새로운 노동조합은 당연히 기존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이제 반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제 어떤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그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규정은 1987년 11월 28일 날 다시 개정이 되는데요. 1987년이면 영화도 있었죠. 1987 영화도 있었는데 6월 항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헌법이 개정돼서 5년 임기 그 대통령이 5년 임기 그 단임제로 하는 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1987년 그래서 87년 헌법이 나온 그때인데요. 그 해인데 이 노동조합법은 좀 개정이 되면서 더 좀 악화가 되는 게 그 전까지는 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였는데 이 87년 그 노동조합법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라는 문구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더욱 강화된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1987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헌법에 의해서 1987년 개헌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하는데 이 87년 체제가 갖는 어떤 그런 반노동적인 성격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 항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계 어떤 그 한계점 그들이 여기서 이제 여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더욱 강화가 됐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1953년에 제정된 이 노동조합법 그리고 이제 다른 법률로 이제 노동쟁의 조정법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개의 법률은 폐지가 되고 1997년 3월 13일 날 이게 하나의 법률로 통합이 되면서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는 법률이 제정이 되는데요. 이 1997년 3월 13일 날 이 제정된 노동조합 및 이제 노동관계 조정법 이제 줄여서 노동조합법이라고 하죠. 이 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이 노동조합 정의 규정에서 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를 하고요. 대신에 그 복수노조를 곧바로 인정하면 이제 어떤 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좀 그 유예하는 그 규정을 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급 단체의 경우에는 곧바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노총이 그래서 이제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게 이 1997년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나 사업장별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좀 유예 규정을 두었는데요. 부칙 제5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 조치라고 해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랬다가 뭐 2001년까지 이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2001년 3월 28일 날 또 이 부칙 규정을 좀 개정을 했고 2006년 12월 30일에도 또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을 하냐면 그 2001년이었는데 이걸 2009년 12월 31일로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게 2010년 이후로 연기가 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 부칙 제5조를 2010년 1월 1일자 법률 개정을 하면서 이 부칙 제5조를 삭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이제 없애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정이 부칙 제5조가 삭제됐다고 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2010년 1월 개정법의 부칙 제7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2011년 6월 30일까지로 또 유예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네, 드디어 2011년 7월 1일부터 이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10년 1월 1일부터 이제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다시 이걸 또 2011년 6월 30일까지 또 연기가 됐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좀 허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의 사업이라든가 또는 사업장에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동종의 업종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른 노동조합에 속해 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소속 노동조합이 다르다는 그 이유로 서로 다른 내용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다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래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이 되어 있고 또 동종의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라면 어떤 통일된 노동 조건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이 노동조합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는 이 교섭 창구를 좀 단일화 해서 노동 조건을 통일을 하고 또 단체 교섭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게 복수 노조 사이에 어떤 그 마찰을 또 피하고 이 사용자와 이 노동조합들 간에 그런 복잡한 관계 같은 것을 좀 조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이 좀 필요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좀 그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해서요. 이 복수노조 상황하에서 이 단체 교섭과 또 단체 협약의 어떤 통일이라든가 어떤 조화를 좀 원칙으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는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자율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사용자가 또 개별 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이제 과반수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단일화한다거나 아니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서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노동위원회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서 이 공동교섭대표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그 기한 내에 사용자가 그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복수노조와 이제 개별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교섭을 한다라고 하면 단체 교섭이라든가 뭐 이제 단체 협약의 통일성은 좀 없겠죠. 어쨌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교섭이냐 아니면 교섭 창구 단일화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선택을 해서 단체 교섭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 규정인데요.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그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 제29조의 2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항에 보시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그래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뭐 이와 같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29조의 2가 노동조합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올해 이제 1월 달에 개정이 됐었죠.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이 규정도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어느 부분이 개정됐냐면 이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라고 해서 요 제3항에 따라가 이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규정엔 제2항에 따라라고 됐었는데 이게 이제 3항으로 바뀌었고요. 다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크게 바뀐 내용은 없고요. 네, 그래서 제29조의 2에 제2항이 이제 개정법에 신설이 됐는데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교섭을 할 때, 좀 성실하게 교섭을 하고 노동조합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먼저 이 사업장에 그 존재하는 복수 노동조합 사이에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는 경우인데요. 일단 그 하나의 사업이라든가 사업장에
사실은 이제 조직 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가 설립을 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들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서 그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좀 이 노동조합법의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뭐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복수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뭐 이게 기업별 노동조합이냐, 뭐 사업장별 노조냐, 또는 공장 단위별 노조냐, 뭐 사업 변동으로 생긴 노조, 뭐 이런 것들 다 포괄할 테고요. 문제는 이제 산별 노조라든가 또 직종별 노조를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별 노조의 경우에 이 사업이나 또는 사업장의 지부라든가 또는 분해가 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좀 갖추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좀 보아야 하지만, 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노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만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노동조합으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이 어떤 그 산업별 노동조합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점에서는 좀 다른 노동조합의 노동자와 다르지 않겠지만, 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지위를 이 법률이 그 노동조합법이, 그렇죠,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은 결국에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요건, 그런 걸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종별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 또는 뭐 사업장에 있는 그 노동조합 들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라든가 사업장 밖에 존재하는 이 초기업적인 산별 노조나 또는 직종별 노조는 결국에 단일화 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견해도 있지만, 그 산별 노조라고 해서 그 산별 노동조합의 그 조합원들이라고 해서 이 단일화 절차, 그러니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는 그 단일화 절차에 좀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가혹한 처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해석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 역시 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 역시 그 산별 노조라든가 직종별 노조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노동조합법의 취지에서 본다면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법 조문인데요. 이 법 조문은 제29조의 제2항입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 이하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개정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2항에서 3항으로 옮겨졌고요. 예,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시행령 제14조의 6, 제1항에 이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에 관한 사항들을 좀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14조의 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 2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 제14조의 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이제 좀 확정되거나 결정되는 게 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러니까 이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교섭위원들이 이제 서명하거나 날인해서 이제 좀 사용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네,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네, 그래서 이 자율적 단일화 절차에 참여를 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한 후에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하는 그런 도중에 우리는 도저히, 그러니까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이제 선택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들이겠죠. 우리는 지금 이 단체 교섭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좀 탈퇴를 하더라도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 그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위 있죠. 그러니까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갖는 그 단체 교섭상의 지위는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처럼 그 기한 내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그 개별 교섭에 대해서 또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그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는데요. 네, 제3항에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해서요, 이런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개정법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3항에서 4항으로 그 항 번호만 이렇게 좀 옮겨지게 됐고요. 네, 이제 시행령의 규정인데요. 시행령 제1항에 보면 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2영 제14조의 6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해서 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한다 하고요.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래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 했죠. 이렇게 이제 이런 그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제14조의 6 제1항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러니까 이제 14일이라고 했나요? 그 기한이 그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에게 이것처럼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이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어디라는 거를 그 이제 통제를 해서 단체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그래서 이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하고요. 자,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보통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모두 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마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어떤 그 도표 같은 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는 그런 도표보다는 이 조문을 좀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법 조문에 대한 조문을 읽고 그 조문을 좀 빠르게 이제 캐치하고 그걸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걸 기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수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을 좀 많이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판례도 많이 읽어보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을 텐데요.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 그래서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을 한정한다 하고, 이 조합원 명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이 조합원 명부를 제출을 받아서 이제 조합원 수를 좀 조사하고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 5,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공고한 그 날 있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수를 좀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동조합에 2개 이상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 조합원이 있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복수노조가 있으니까 이쪽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저쪽 노조에도 이제 가입하고 있는 그런 조합원들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일명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네, 그래서 1호엔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조합에 여러 개를 가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노동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다. 그러면 이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조합비 납부하는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쪽도 내고 저쪽도 내는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그래서 이제
그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데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납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둘로 나누라는 거죠. 뭐 만약에 셋이면 셋으로 나누고 넷이면 이제 넷으로 나눠서 그러면 뭐 0.5, 뭐 0.333, 뭐 0.25, 0.2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그 노동조합의 이제 그 조합원 수에다가 더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의 노동조합에 다 납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각자 이제 0.5씩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그러니까 이제 조합비를 아무데도 안 내고 있어요. 아무데도 안 내고 있을 때는 가입한 노동조합 수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온 숫자 0.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숫자를 이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다가 각자 더해서 이렇게 이제 조합원 수를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노동조합법 그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노동위원회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 확인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을 확인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딱 결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그 모든 노동조합하고 사용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10일을 더 연장해서 그러니까 2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 거죠.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요. 또 과반수 조합원에 의한 방법으로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공동교섭대표단이 이 사용자와 교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이 모든 노동조합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조합원 수가 이제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그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수의 100분의 10 이상.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겠다 하는 노동조합의 그 조합원 수를 토탈해 보니까 1000명이라면 적어도 그 이제 100명 이상의 노동조합원이 있는 그 노동조합만 그러니까 10% 이상의 그 조합원 수가 있는 그런 노동조합만 이 공동교섭대표단에 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을 하는 노동조합은요, 이 일정한 기간 내에 대표자라든가 뭐 교섭위원 등을 뭐 이런 사람들을 또 사용자에게 통지를 해야겠죠. 네, 이제 제4항인데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 이하 2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라고 하고요. 이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네, 개정법 역시 똑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그 항 번호만 좀 하나씩 밀린 거죠. 네, 이제 시행령인데요. 시행령 제14조의 8, 1항입니다. 그래서 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또 과반수에 의해서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서 제14조의 7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 그래서 그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간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4조의 7 제8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통지가 있은 날부터 5일간 이렇게 하도록.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 대표단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공동교섭 대표단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네, 그래서 공동교섭대표단을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나중에 일부 노동조합이 좀 탈퇴를 하더라도 나머지 그 노동조합은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죠. 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이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 노동조합의 뭐 일부나 또는 전부가 이 노동위원회에 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어떤 그 결정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결정 신청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좀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 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정법 역시 그 항번호만 변경이 됐어요. 네, 이제 시행령인데요. 시행령에 보시면 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2형 제14조의 8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는 노동위원회에 법 제29조의 2 제5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 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 10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결정하여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위원회에서 그 10일 이내에 10명의 범위 내에서 이제 그 노동조합별로 그 참여 인원을 좀 결정을 해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역시 10일 이내에 기간을 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공동교섭 대표단 결정은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7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공동교섭 대표단 구성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죠. 제4항에 따라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할 때에 그 공동교섭 대표단의 대표자는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서로 합의를 해서 대표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차적으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됐을 때 그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제 그 지위의 유지에 관한 규정들인데요. 네, 그래서 법 제29조의 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그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하고요. 제2호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단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2항 규정에 의하면요.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네, 법 제29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제14조의 2, 제2항 및 제14조의 3부터 제14조의 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교섭 단위를 결정하고 또 이제 분리하는 문제인데요. 네, 먼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할 단위는 역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제29조의 3 제1항인데요. 제29조의 2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 교섭 단위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교섭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노동 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법이 교섭 단위의 분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5일자로 개정된 이 개정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이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이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하는 결정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개정된 규정은 이제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래서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곧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법 규정을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노동 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 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 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죠. 네, 이제 시행령인데요. 제14조의 11입니다.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 제29조의 3 제2항에 따라 교섭 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예, 이제 각호 규정으로 제1호에 제14조의 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그리고 제2호에 제14조의 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에 따른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섭 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금까지 계속 10일이었다가 이건 30일이죠.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요.
노동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의 단체 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4조의 2,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네, 이제 다음 규정 보시면 제1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 2에 따른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29조의 3, 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의 3에 따른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네, 그래서 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있으면 이게 이제 그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이 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이 딱 난 이후에 다시 진행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그 복수노조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결국에 자기 노동조합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장의 모든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좀 보다 유리하게 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는 좀 불리하게 그렇게 그 단체 교섭을 한다거나 또는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러한 의무는 결국에 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이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도 좀 부담해야 하는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공정 대표 의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노동조합법 제29조의 4,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네, 이 교섭창구 단일화의 결국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하나의 단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로 다른 내용의 단체 협약이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불합리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태를 좀 방지하려는 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러한 공정 대표 의무를 좀 부담한다라는 거는 좀 당연한 거겠죠. 이게 좀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뭐 소수 노조라든가 다른 조합원들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좀 그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또 이렇게 또 뭐야 그런 합리적 이유 없이 그렇게 이제 차별을 했다라고 인정된다면 당연히 그 시정에 필요한 어떤 시정 명령이라든가 뭐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 그래서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라고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라고 또 정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시행령 규정인데요. 시행령에 이제 대통령령이죠. 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 제29조의 4,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공정대표 의무에 위반해서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고요. 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 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조사하고 신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라고 또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문을 할 때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네, 역시 그 신문 절차에 관해서 정하고 있고요.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 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명령이나 결정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을 교섭대표 노동조합, 사용자 및 그 시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 명령이나 그러니까 명령이나 결정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면을 또 그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동위원회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 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조사와 신문에 관한 어떤 세부적인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뭐 각종의 뭐 이의 신청이라든가 뭐 또 이제 불복 절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인데요. 자, 먼저 제1항 그 노동조합법 제29조의 2 제6항인데요. 그래서 이 각 그 29조의 2에서 그 교섭 창구 단일화에 관한 그런 그 네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율적 단일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의해서 정하는 방법, 또 이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을 에 대한 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거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 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고요. 네, 역시 동일한데 그 항 번호만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개정법에서는 그냥 항 번호만 좀 바뀌었고요.
네, 다음에 이제 불복 절차와 효력에 관한 문제인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 제2항을 준용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69조 보시면 제1항에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 제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 제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서 그 노동위원회에서 보통 이제 서면으로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하면서 불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네, 이 규정도 역시 준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재심을 했는데 그 재심에 대해서 다시 그 재심 결정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 결정은 확정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의 신청하지 않거나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또는 뭐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겠죠.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런 어떤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재심 결정은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의 규정에 의해서 중재재정이나 재심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규정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70조의 2항이었죠. 그래서 2항에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 결정은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네, 요게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경우에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원래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재심 결정 자체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효력 정지를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보통은 이제 가처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지 이제 효력이 정지가 될 수가, 그러니까 효력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규정이 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참여 방법, 교섭 대표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 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네, 이 규정 역시 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항 본문 내용은 전혀 이제 개정된 게 없고 다만 항의 번호가 8항에서 9항으로 이렇게 이제 항 번호만 바뀌었습니다. 네, 올해 1월 5일 그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요.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 노동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번 역시 이제 그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이죠. 이번에 이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하면서 네,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도 그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기업 외에 있는 노동자까지 그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그런 그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별 노조라 하더라도 그 기업 외적인 그 노동자들이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사업이나 뭐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기업 단위의 그 단체 교섭을 할 때 그 단체 교섭에서의 조합원 수는 그 모든 조합원이 아니라 그 기업에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조합원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산정하도록 그런 이제 규정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그 종사 노동자인 조합원 수만 이제 그 대상으로 해서 산정하는 그런 이제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네, 단체 교섭에 있어서 이 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그 어떤 그 절차에 대한 도표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렇죠. 이제 그 일단 노무법인이나 이런데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똑같거든요. 똑같이 되어 있고요. 뭐 이제 이런 절차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면을 제시하고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이 법 조문을 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요? 그런 어떤 스킬 같은 거, 그런 테크닉 같은 게 좀 많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기르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 이제 법 조문이나 뭐 판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읽고 그래서 법 조문을 읽고 이 도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 조문으로 이제 문장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을 읽고서 머릿속에서 이게 딱 그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랄까 기술 같은 것들을 좀 배양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수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 조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날 때 좀 차근차근 그 관련 조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출석 인증 과제인데요. 이 출석 인증 과제는 네, 우리가 이제 수업이 한 6월 중순이 되면 이제 끝나는데 이제 학기가 종료하죠. 학기가 종료하니까 어쨌든 이제 평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6월 중에는 좀 평가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뭐 이게 좀 그런데요. 통상 예, 그 학기 중에 어떤 과제를 그러니까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이제 페이퍼라고 텀페이퍼라고 하죠. 학기별 이제 과제를 제출하는 형식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이제 주제를 미리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뭐 토론하는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제 좀 지루한 강의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 이제 그래서 이 학기 말 과제와 관련을 해서 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네, 그 학기 말 과제에 대해서 뭐 나는 뭐 이러한
내용으로 이런 주제로 어떤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의견들을 좀 간단하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평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그 학부처럼 뭐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시험 보는 방식은 다들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원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이제 그 출석 인증 과제보다는 약간 그한 분량은 조금 많은,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저도 부담감을 이제 드리지 않는 게 뭐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한 A4 용지로 한 뭐 이제 절반 정도, 아니면 뭐 한 장이나 아니면 그 A4 용지 절반 정도 되는 분량으로 간단하게 뭘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레포트, 간단한 의견 정도 적는 방식은 어떨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좀 적어주시고요. 아니면 뭐 이제 나는 이런 주제면 좋겠다 뭐 하는 게 있다면 뭐 그런 주제라든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주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상관없는데, 그래서 한번 그 이번 주 과제로는 그거를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네, 5월 중순쯤에는 좀 이제 평가 방법을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중순쯤에 확정해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학기 말 그 평가 준비를 해서 평가 작업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출석 인증 과제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말 평가와 관련해서 뭐 희망하는 평가 방식이라든가 뭐 이제 과제의 희망 주제라든가 뭐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역시 단체 교섭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단체 교섭에서 이 단체 교섭의 뭐 그 당사자와 뭐 이제 담당자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단체 교섭의 당사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